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7%된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올라가는 거는 1,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의 의미가 없어지고 HBM의 수요가 모든 것들을 좌우해버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 사업의 지금 어떻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못하면 남은 시장은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요? 저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고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테슬라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을 모시고 속 시원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이제 슬슬 또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어떨 때 많이 바쁘신가요? 엔비디아 실적,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가 아무래도 네. 그렇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꼭 무역 관련해서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서 네. 아마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또 네. 많이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품목 관세로 넘어가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일단은 현재 정부 발표를 일단 100% 밀린다고 하면 예. 지금 저희가 상호관세 15%가 부과가 됐고 예.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제 중복으로 하겠다. 그 이상 넘지 않도록 하겠다. 15% 인하가 되겠다는 얘기가 돼서 네. 결국에는 이제 최대치가 15%라는 뉘앙스인데 네. 사실은 그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아니다 보니까 또 반도체는 까다로워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지금 우려하는 거는 예. 이제 반도체라는 것에 이제 관세를 부과할 때 네. 정말 반도체 칩 자체만 반도체 관세 부과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코드로 하면 HS 8542 요게만 하고 그 하위에만 할 건지 예. 아니면 철강 같은 경우 사실은 철강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확대돼 있잖아요. 구리도 마찬가지죠. 가전제품이라든지 예. 무슨 자동차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예. 그런 식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없어서 굉장히 범위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서 네. 지금 구체적인 것들이 미국에서 나오면 그때 네. 다시 한번 와서 네.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을 하려고 말씀을 꺼내봤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니 해도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 수주 얘기를 밝히면서 삼성의 생산 효율 허용, 직전 라인 진두지휘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는데 고객과 파운드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메모리를 직접 생산 제조하는 제조업하고는 다르죠. 파운더리는 네. 서비스업이니까 반도체 네. 서비스업이니까 확실하게 고객이 값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최근에 이런 발언들은 그 범위를 좀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을 넘었다. 뉘앙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 보통 왜냐하면 파운더리 고객들이 팬리스잖아요. 그럼 네. 기초 설계도를 제공하긴 해요. 네. 하지만 그 설계도라는 거는 우리가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오토캐드로 된 설계도를 바르면 이걸로 반도체 못 만듭니다. 못 만들죠. 그냥 회로도거든요. 예, 예. 저항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운더리에서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디자인 하우스와 그다음에 자체 설계 인력을 통해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설계도를 2단계나 3단계 거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설계도를 줄 때 어느 정도 완성된 설계도를 주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똑같은 예를 들어 블랙웰 칩에 대한 설계도를 일부를 TSMC 일부를 삼성전자에 맡긴다고 하면 네.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으로 갔을 때에 어떤 공정을 적용할 건지 어떤 네. 물질을 적용할 건지 어떤 소재를 쓸 건지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파운드리 업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성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TSMC가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유는 최종 제품으로 나왔을 때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원가도 상당히 생각보다 낮게 만들 수 있도록 네. 공정을 디자인한다라는 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운더리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고 특징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협업은 많이 하겠죠. 고객하고 생산자 사이에 협업은 하지만 내가 직접 라인을 관리하겠다, 효율화를 진두지휘하겠다라는 말은 여지껏 어떤 고객도 파운더리 기업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 그 멘트라서 조금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는 멘트이긴 한데 네. 이번에 저는 사실은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 일정적인 좀 부정적인 그죠. 현재 상황들을 두 가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나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나쁜 얘기부터 먼저 하시죠. 먼저 매를 맞고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23조 원 가까이 22.8조 원, 뭐 네. 환율에 따라 또 바뀌긴 하니까 네. 예,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1년의 수주 금액이라면 굉장한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35년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따지면 약 8년에 걸쳐서 네, 네. 발생하니까 네. 연간 평균은 3조 원이 좀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근데 그 3조 원이 이익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매출이란 말이죠. 네. 지금 원래 파운더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TSMC를 따지면 한 60%가 나와요. 그건 효율이 굉장히 그건 잘 이제 나올 TSMC 때. 경우인 거고 네. 지금 삼성전자 파운더리는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률이라 사실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네. 테슬라의 물량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치를 갖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이익이 나겠죠. 이익이 나는 구조로 할 네. 텐데 근데 그게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 왜냐하면 TSMC가 맡아주지 않는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긴 걸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가격에서 박하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율이 나쁘면 나쁠수록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률도 안 좋아지고 고객 입장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수율이 안 좋아지고 왜냐하면 웨이퍼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불량집이 나오는 것에 상관없이 이미 가격은 지불한 거죠. 아, 최종에서 불량이 나오면 그만큼 고객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객은 그 수율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가격 100% 수율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장당 10,000불이라면 너넨 수율이 50%니까 5,000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삼성전자가 수주한 이 금액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는 없는 구조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대 10%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5%를 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영업이익률이요? 거죠. 영업이익. 왜냐하면 적자잖아요. 파운드리 사업과. 아, 고정 비용이 발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왜냐하면 그 장비, 그 공장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죠. 그 장비에 왜냐하면 그 회사 전체 영업이익으로 나오는 거지. 네. 요 수주 제품의 영업이익이라고 계산하기 쉽지 않고 왜냐하면 쉽지 않죠.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일부 분리를 해서 테슬라 수주 물량 그래도 흑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고정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5%에서 10% 사이가 맥시멈일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보수적으로 해서 55%라고 하면은 뭐 연간 3조 원이라고 치고 매출이 네. 5%면은 1,500억. 1,500억. 분기로 하면 400억 원이 안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숫자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분기에 한 1조 7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발생하는 걸 보고 있어서 네. 여기에 400억 원의 영업이익 발생이라는 건 사실상 거의 실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일 것이다. 아,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미리 말씀드린 주사를 네. 맞기 위한 안 좋은 뉴스. 네. 그래도 사실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셔라. 라는 거. 그래서 이 실적에 큰 변화가 올해는 최소한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좋은 거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맞춰볼게요. 네. 제가 박사님 방송을 본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파운더리 비즈니스 생태계와 시장 점유율 분포를 보면은 네. 1위 업체인 TSMC가 67%가 넘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네. 곧 70%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조만간 미국과 EU에서는 공정거래 이슈로 뭔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네. TSMC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 이상 높이고 싶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뭐 당연히 공정거래법상으로 걸려 들어갈 게 거니까. 뻔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누군가가 TSMC와 똑같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의 제품들을 적절한 납기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만 한다면 그 물량을 받아갈 수 있다.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구조상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것이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인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면에서 지금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인텔도 지금 최근에 몇몇 뭐 브로드컴 AMD랑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네. 초도 물량 뭐 생산해서 지금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삼성전자가 일단 기대했던 빅테크 기업은 아니에요. 애플,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 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세컨드 티어라고 할 수 있죠. 고객에게 어쨌든 레벨링을 한다고 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세컨드 티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물량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 테슬라 물량 자체가 뭔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키가 될 수는 없지만 네. 만약 테슬라의 물량을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그리고 또 거기서 수율도 좀 높이고 기술력을 보강해 준다면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잘 나오면 테슬라가 그 다음 후속 물량을 대량으로 맡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그 소문을 타면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이제는 조금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해서 네. 상당히 많은 물량을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테슬라 첫 물량을 잘 만들어내는. 성공적으로 잘 했다면 네. 만약에 이것에서 다시 테슬라가 안 되겠다 다시 TSMC로 돌아가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갈림길에 있습니다. 굉장히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7%된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올라가는 거는 1,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구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양산을 잘해요. 이래다 양산 캐퍼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험대 어떻게 모의고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잘 치러내면 본고사를 또 이전에 한 19%, 20%까지 시장 점유율을 다시 2, 3년 내에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 모의고사에서 페일을 하게 되면은 당분간 어려운 와무의 시기는 더 오래될 가능성도 높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소식이자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나오는 게는 3나노, 4나노의 수율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갤럭시 2600도 이제는 자사에서 파운드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과거보다는 파운더리 쪽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잡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말을 했는데 이번 계약 규모는 최소 7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모의고사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물량을 본 건 아니고 테슬라의 초도 물량을 성공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네. 다른 고객들 이전에 사실은 퀄컴과 애플이 주요 고객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물량을 맡겼다가 다시 TSMC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그 고객들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 테슬라 자체가 사실은 진짜 AI 칩을 그렇게 많이 만들까 공격적으로 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반도체의 진심인 기업이잖아요. 뭐 반도체가 중요하긴 해요. 네. 특히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8년 동안에 23조 원의 물량이라면 엔비디아로부터 GPU 칩을 사는 거는 1년에 그만큼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자체 설계 물량 칩하고 네. 엔비디아로 사는 것이 아직까지는 8대1, 7대1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 자체의 물량을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고객의 유입 효과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다른 퍼스트 티어 고객들이 이제 맞습니다. 주문을 주지 않을까 이런 왜냐하면 지금 퍼스트 티어 고객들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TSMC에서 기다리는데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대기 시간이 뭐 6개월, 1년이 넘어가니까 삼성전자 잘 해주면 그 물량이 스피드오버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가 이미 물량을 다 수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물량을 받아오는데 그것만 해도 덩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시장 점유율 20%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물량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AMD나 뭐 테슬라가 TSMC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 물량들을 TSMC가 캐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한테 일부 넘겨준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좀 더 가속화시키려면 도대체 삼성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두 가지죠. 그동안에 그러면 고객들이 이탈을 했을까? 한때 19%가 넘었던 시장 점유율이 현재 7.7%까지 낮아졌는데 네. 절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 보면은 많은 고객들의 컴플레인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뭐 수율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 퀄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사실 이 부분을 관가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성능 문제. 성능 동일한 설계도를 TSMC를 주고 삼성전자가 줬어요. 과거에 항상. 네. 왜냐 한 곳에 몰아주지는 않거든요. 네. 리스크를 좀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뭐 단적으로 비교가 되겠네요. 그냥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뭐 비공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들은 바로는 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네. TSMC 최소한 10% 그 이하만큼의 그 이상의 차이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수율도 문제가 되고 수율은 결국엔 경제성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퍼포먼스는 성능의 문제인데 네. 두 개의 문제가 다 존재를 했었다. 네. 그것이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됐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고객들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 나올 때마다 항상 벤치마크 성능을 보거든요. 그렇죠. 벤치마크 성능 보면서 발열도 보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이것도 보고 그리고 배터리도 결국은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거니까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삼성전자한테 도입을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내부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가 있는데 네. 올해 1분기에 거기서 삼성전자를 배제해버렸잖아요. 그렇죠. APS 안 썼죠. 안 썼죠. 예. 퀄컴 칩을 전량 썼었다가 이제 좀 다시 쓰겠다. 엑시노스를 좀 쓰겠다. 예, 엑시노 쓰겠다고 했는 게 정말 엑시노스가 만족할 만해서 쓴다기보다는 아마 내부적으로 악유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사 제품조차 안 써주고 누가 우리 걸 사주겠느냐.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 부분 교통 정리를 하면서 엑시노트와 퀄컴을 같이 쓰는 것으로 아마 교통 정리를 된 것을 보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내부 고객을 먼저 확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어야 외부 고객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내부 고객 만족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투자가 될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그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팹에서 뭐 그 물량들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선제 투자 그리고 물량 보장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테일러 팹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이게 파운더리라는 산업이 D램 낸더와 다르다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메모리 사업, 파운드리 사업, 파운드리는 ASIC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생산 공정이다.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하죠. 네. 반도체 파운더리와 반도체 제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D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이잖아요. 네, 제조업이죠. 파운더리는 반도체 서비스업이고요. 서비스업이죠.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하는 거는 자동차 제조업이죠.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통운 회사들이 있고 관광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운수 회사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운수 서비스업을 하는 거죠. 뭐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건 똑같긴 하지만 서비스를 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 그런 양쪽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역량과 핵심 요인들은 완전히 다를 거고요.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D램이나 낸드를 잘 만드는 회사가 파운더를 잘 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는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 일부라는 거는 이제 제조를 할 때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네.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팹 시설들이 있다 정도인데 아, 그렇다고 파운더리를 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전혀 다른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더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삼성전자 파운더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네. 메모리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동시켜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달랐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던 엔지니어와 그 영업을 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운수 사업 회사를 차린 거죠. 택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택시 사업자 카카오 모빌리티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경쟁력이 높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오랜 10년 이상 지금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잘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자체도 파운드리에 적합한 구조로 많은 부분 변화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 최근에 보면은 TSMC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긴 했어요. 특히 고위직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의 고위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회사 전체가 바뀌기 쉽지 않다. 그런 점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현실이기도 하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라면 기존 조직에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온 임원에 대한 거부 반응과 거기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TSMC에서 아무리 날고기는 분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간다 하더라도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해야 되는 건 결국 이재용 회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아예 시작부터 파운드리 회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M&A를 통해서 파운드리 회사를 시드 머니로 해서 여기에 삼성전자 잡고 있던 다른 역량들을 붙여가야 되는데 메모리 사업부에서 간 사람들이 지금 시드 머니가 되어 있고 외부 사람들 한 명씩 붙이는 거로는 거기다 파운드리 붙이는 거군요. 여전히 반도체 제조업의 문화를 벗어나기 어렵다. 회사 자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팹 저도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아예 파운드리 전문 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서는 이제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로 끝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또 물량들이 좀 보장이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이제 미국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갈 거니까 예. 상당히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조직 구성할 때부터 네. 파운드리 전문 인력으로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강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로부터 유산을 끌어내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게 하는 장점의 반면에 또 네. 하나는 파운드리가 왜 수주 산업의 특성이 왜 제조업과 틀리느냐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제조업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거야. 물건을 내가 신제품을 만들어서 네. 잘 만들어서 적정한 가격을 만들고 홍보를 마케팅을 마케팅을 잘하면 잘하면. 팔립니다. 네. 수주 산업이라는 거는 먼저 고객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장을 먼저 짓는다. 완전히 파운더리 수주 산업을 역행하는 거죠. 아. 수주하지 않은 빈 공장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수주 산업에서는. 먼저 물량을 확보하고 이 물량이 넘치는데 지금의 공장의 캐파가 부족할 때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TSMC가 미국 공장을 왜 짓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대만의 공장 포화 상태인데 미국의 고객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다. 근데도 불구하고 TSMC가 대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60%가 나오는데 네. 미국 공장이 적자를 냈어요. 1분기에. 왜 그렇죠? 그만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코스트 비용 면에서 한국이나 대만 비해서 훨씬 더 비싸게 1.5배에서 2배 정도 높다. 음. 그러면 삼성전자 같이 현재 수익성에서 물량이 100% 차지 않은 팹을 먼저 지어놓는다. 이게 흑자가 되려면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본사조차도 물량이 없어서 적자잖아요. 네. 두 개의 적자 공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미국의 공장 하나 지면 이제 쉽게 이건 메모리 전환도 안 돼요. 온리 파운더리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반반이 있는 거죠. 뭐 근데 저는 그런 와중에 어찌됐건 테슬라랑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의 우려를 조금은 좀 가시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자문을 한다고 하면 네. 투자 계획이 있는데 이제 약간 이건 중장기 투자 계획이잖아요. 예. 이 속도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수주한 물량에 맞춰서 공장을 완공해 나가면 말씀하신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동률 100%가 되는 수준만큼만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 공장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영업 마진율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코스트가 높은 건 좀 감안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미국 공장의 한계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미국 공장들이 다 그런 상황들인가요? 미국에 왜 반도체 공장이 많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긴 뭐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펀리스 전략을 쓰면서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운드리를 만들지 않거든요. 인텔과 마이크론은 태생적으로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에도 공장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공장을 해외에 여전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베트남, 중국 등지에 많이 짓고 있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본의 LP다와 합병해서 커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일본에 생산을 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근데 일본에도 계속 새로운 공장을 또 짓고 있고요.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 그런 반도체 일단은 미국의 현 대통령께서 2차 전지와 반도체 공개 미국에 없는 것이 불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때 보조금을 주면서 공장 짓도록 했고 네.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박하면서 공장을 짓게 만드는 전략인데 투자를 하게 만들잖아요. 결국 공통점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만들겠다는 건데 왜 없을까를부터 물어보면 네.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었을 때의 실익이 없다. 그리고 또 수익성도 많이 나빠진다. 돈을 벌기 힘들다. 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근데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짓는 것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좋은 전략과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죠. 후공정만 아주 조금 찔끔 네. 6천억 원 정도 네. 그게 맞는 방향식이거든요. 현재로서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게 박사님의 조언이시네요. TSMC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짓겠다는 공장을 상당 부분 지연시키고 지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연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군요. 만약에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뀌면 네. 굳이 앉아도 되고 보조금만 꿀꺽 삼키겠다. 이 얘기인 거죠. 역시 TSMC는 고단수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TSMC가 AI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26년 균형론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노력이라는 단어로 답변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글쎄 균형론에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요 공급 밸런스가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현재는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 상태이죠.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60%, 70% 나오는 정도로 폭리를 취하는데 네. 사는 거잖아요. 네. 줄 서서.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HBM도 영업이익률이 60%, 70% 나오는데 줄 서서 사고 있죠. 완판되고 있잖아요. 예. 이 얘기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거고 네. 아마 지금 이제 균형이라는 얘기는 공급 부족이 공급과 해소되는 시점, 공급과 수요가 거의 맞는 시점. 밸런스가 되는 시점인데 그것이 2026년 되면은 이제 수요 성장이 되겠지만 성장률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자체 칩을 설계한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 네.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도 내년일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 밸런싱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아마 2026년 이제 균형론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근데 그 부분이 2026년도 여전히 공급 부족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인 건지 아니면 그때 되면은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경쟁력이 그때 되면 조금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네.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금 반반 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이후에 AI와 관련된 그 회사들의 주식이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네. 리포트가 완전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해외에서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예, 예.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AI와 관련된 생태계 특히 이제 칩과 관련해서 네. 현재 공급 부족 상태가 상당히 완화될 건지 여전히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일 건지가 불확실하다라는 이 상황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리포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TSMC의 이제 가격 결정력이 많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SK 하이닉스에 네. 대한 이제 투자를 하향 조정한 이유도 가격 결정력. 그거거든요. 예. 이제 HBM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고객 쪽으로 갈 것이다. 그 얘기는 가격이 좀 약세로 갈 것이고 마진율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 얘기인 건데 네. 저는 사실은 그 리포트 공감을 해요. 맞는 얘기이고 네.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고 뭐 어떤 생태계든 다 그렇게 맞습니다. 가잖아요. 예. 시기의 문제인 거지. 그건 네네네.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전망을 낮추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비유라는 거죠. 현재 HBM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마진율이 한 65% 이상. 네. 사실은 반도체 마진율이 65%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정상이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65% 70% 내던 HBM 마진율이 40%가 된다. 이게 그런 주가 목표를 하향해야 될 이유가 되냐라고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거죠. 영업이익률 40%인 반도체는 과거로 보면은 초호황일 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초호황일 때 목표 주가를 낮추진 않죠. 안 낮추죠. 그다음에 현재 SK 하이닉스의 PER이 7, 8 정도 수준이에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14 정도예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6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사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된 것이 맞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도.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 되게 되면은 AI 시장 생태계 변화와 가격 결정권의 이전은 맞는 방향은 맞는데 네. 그것하고 SK 하이닉스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은 변하는 건 맞을 텐데 그 산업이 변하는 걸 미리 예측해서 밸류에이션까지 건드리는 것은 좀 약간 오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뭐 모든 기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네. 나스닥 네. 이게 IT 기업의 밸류에이션 적정치를 저는 30으로 보고 있어요. PER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는 지금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네. 그러면 한국은 30이냐 그렇지 않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한국에 있으니까. 절반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15를 넘어서면 저는 고평가라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7.78 정도면은 고평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하이닉스 얘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메모리 산업 그리고 파운드리 산업을 이렇게 찰떡같이 비유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HBM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주환 박사님과 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 파운드리는 이해했어. 그리고 테슬라가 어떤 꿍꿍이로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줬는지는 이해했어. 그렇다면 HBM은? 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었기 때문에 또 모셨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HBM 관련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찰떡 같은 비유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쏙쏙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AI 산업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캐털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HBM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메모리도 이제 하이닉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순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결국은 HBM 기술력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기관이 집계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2분기를 말한 건지 딱 들어서 아니면 네. 올해 누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1분기만 놓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앞설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1분기에 네. SK 하이닉스가 낸드 매출이 확 떨어지면서 아. 시장 점유율도 뚝 떨어졌고 그래서 1분기를 놓고 하면은 낸드와 디램 합친 거잖아요. 메모리는. 그렇죠. 하이닉스가 디램에서는 살짝 앞섰기 때문에 낸드 네. 때문에 결코 앞설 수 없었어요. 그러면 낸드만 따로 떼서 얘기해 그건 아닐 건데 그래서 지금 1분기를 제외한 누적이 아니라 2분기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전제 조건은 2분기에 SK 하이닉스의 낸드 점유율이 다시 높아졌다. 1분기에 일시적으로 빠졌던 것들을 다시 복구했다라는 것이 지금 전제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 분석이 한두 달 있어야 나오니까 2분기 거는 잘하면 8월 초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게 나오면 제가 좀 더 한번 좀 따져보겠는데 어쨌든 이런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낸드에서도 분명히 하이닉스가 다시 선전을 했고 네. 삼성전자는 사실은 딱히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잠재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낸드 수요나 이런 쪽은 어떤가요? 우리가 워낙 HBM만 얘기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DDR과 같은 낸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들의 시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수요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보통 가격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뭐 수요 물량을 뭐 바이트를 가지고 따지진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디램이나 낸드 가격을 보면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했을 때 살짝 올라간 것 같은데. 마이너스입니다. 아직 마이너스인가요? 하나만 플러스인데 PC용 디램만 플러스고요. 근데 PC용 디램 워낙 마진율이 높지 않은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은 PC용 디램의 매출에 차지할 비중이 너무 낮아요 이미.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아마 만들 것 같고 중국 대만 기업들이. 네. 그래서 사실 그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높다라는 건 큰 의미는 없고 네. 디램에서는 오히려 가장 한국 기업들이 비중이 높은 거는 서버용 디램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일 것 같은데 네. 서버용 디램도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이맘때 비교했을 때. 근데 상당히 그 갭을 축소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원가 절감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서버용 디램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익은 나고 있다. 이익은 나고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모바일 디램은 작년 이맘때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이 그만큼 안 팔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의 모바일 디램 가격은 정말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모바일 디램 쪽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디램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발목 잡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낸드는 전반적으로 디램보다도 안 좋습니다. 초기에는 네. ESSD용 낸드 가격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네. 왜냐면 AI가 강세면은 거기에는 HBM도 잘 팔리지만 SSD의 DRAM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SSD의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상당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와 뭐지? 라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AI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전히 굉장히 많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너무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네. 반도체 생태계 전체 특히 한국 기업들은 칩메이커 메모리 쪽인데 네. 여기에 대한 수요 강세 효과는 이미 많이 약화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AI 투자 정말 오래 방송될 거야라는 궁금증이 드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내년에 강세가 가려면 지금쯤 엄청 강세여야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서버용 DRAM이나 SSD 가격이 그다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하락을 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이맘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원래는 하반기로 가면 이제 성수기로 가니까 성수기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효과가 얼만큼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디램이나 낸드의 성수기는 겨울 쪽 아닌가요? 보통 3분기가 예. 가장 성수기고요. 예. 만약에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강세로 가는 사이클일 때는 4분기가 좀 더 좋을 때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떤 상하분기로 나눠보면 하반기가 훨씬 강세인 거죠.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강세인데 근데 요즘 최근에 봐서는 HBM의 효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압도하는군요. 반도체 사이클의 의미가 없어지고 HBM의 수요가 모든 것들을 좌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결국은 데이터 센터 몇 개 더 짓고 뭐 LLM 모델 몇 개 더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그런 게 영향이 크면 삼성전자 실력이 좋아야겠죠.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냥 기업 단위에서 양극화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 아, 기업 단위. 이건 산업 사이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양극화가 있다. 사이클 전체를 보면 어떤 흐름이 있겠지만 네. 기업 간에 완전히 극과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이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HBM은 그래서 사이클보다는 기업 단의 경쟁력이 좌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단의 경쟁력.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1년 만에 41%에서 17%로 급락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분석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한 분석이 참 어려운 게 이게 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이거를 발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딱딱딱딱 뜯어서 발표를 안 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조차도 전반적으로 뭐 HBM 매출 비중이 뭐 작년 말에 30%, 올해는 40% 이상 50%까지 갈긴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밝히지는 않잖아요. 매출 중에서 얼마가 HBM, 영업이익 중에 얼마가 HBM 맞아요. 밝히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긴 해요. 밝히는 순간 HBM 아닌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민낯이. 그쪽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저도 아까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상하다. AI 생태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낸드도 수요가 늘어날 거고 왜냐하면 데이터 전송도 빨라지는 만큼 저장 속도도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보시면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바로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올해 이번 주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1분기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상당히 크게 증가했어요.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증가를 했어요. 네. 22조 원까지 올라갔고 네. 삼성전자 27조 원에 거의 근접할 수준으로 올라갔고 맞아요. 그런데 영업이익률도 그럼 높아져야지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42%, 43%이 정도였어요. 43%? 이 정도면은 그 호황기에 해당하는 수익성인데 네네네. 수익성이 이렇게 좋을 때는 고정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률은 높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올라가죠. 상식인데 네. 매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HBM 자체의 마진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히려 수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그리고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HBM 자체의 마진율이 더 높아졌다 1분기보다. 근데 전체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 형편없이 안 좋다는 얘기인 거죠. 수익성이. 그래서 제가 HBM 마진율은 65, 70% 될 것 같다. 네. 아직까지 매출 비중 50이 안 되는데 네. 40%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20%, 15%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평균이 40이 나온다는 게 HBM은 진짜 높다. 진짜 높다. 그래서 그걸 추정해서 계산해 본 겁니다. 나머지는 진짜 낮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가보면 네. HBM 효과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현 실적이 HBM을 제외한 다른 실적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부분 제품의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도 성수기 효과 별로 없을 거다. 얘네들이 조금 좋아지는 게 성수기 효과인데 네. HBM은 지금 비수기 성수기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얘가 하반기가 된다고 특별히 좋아질 이유는 별 많지 않은데 다른 제품이 성수기가 된다고 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현 상황에서 보면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해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초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캐터리스트는 HBM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맞습니다. 반등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D램 랜드 제품의 성수기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HBM에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하반기에 얼마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이고요. 네. 이 부분은 아무도 지금 개런티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자체도 그렇죠.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 여부가 가장 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HBM3E 공급 확대 이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일단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보다 낮거든요. 네. HBM 점유율이. 네.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26%를 달성했어요. 2분기에. 여기도 HBM을 제외한 제품들 다 똑같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HBM의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까지 올라간 거죠. 네. 하이닉스엔 못 미치지만 네.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과거에도 더 높았어요. 네. 근데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면 HBM에서 아무런 기여를 못 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HBM.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마이크론은 넘어서야 된다가 지금 삼성전자 HBM 사업의 지금 어떻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언제 정도에 삼성전자의 HBM을 납품을 받을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뭐 개런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전제 조건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제 조건은 네. 아까 파운드리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HBM은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제조이긴 하지만 상당히 보면 서비스업. 고객 쪽에 맞춤형인 제품에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파운더리에서의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뭐 성능과 수율이다. 네. 결국에는 HBM도 그 문제 때문에 네. 엔비디아에서 대규모 물량을 지금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에 들어가는 약간 중저가품,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도 되는 제품 위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가장 최상위 제품 블랙웰 B100, B200, B300, 네. 뭐 BG300 이런 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만족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뭐든지 공급자가 하나가 늘어나면 가격 가격도 협상력이 떨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삼성전자 그 두 가지를 아직까지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가시적으로 언제다 얘기 드리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시나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에 대해서 아마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작년 5월부터 네,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그렇죠. 언제 통과합니까? 콜테스트.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언제쯤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받게 되면 이건 뭐 엔비디아도 모르고 삼성전자도 모르는 거를 제3자가 알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볼 때 올 하반기는 일단 어렵다. 아 하반기는 어렵다. 테스트를 해도 통과해도 올해 무슨 괄목할 만한 실적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결국은 HBM발 삼성전자 실적 계산은 내년으로 일단 내년으로 빨라야 내년인데 내년을 일단은 마지노선이라고 잡고 있고요. 내년에도 못하면 남은 시장은 다 마이크론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어갈 여지가 점점 축소되는 거죠. 결국 문이 점점 좁아지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지금 빠르게 그 캐파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마이크론의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다리고 있지만 네,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절반만큼의 캐파만 되더라도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는 고객의 수요 물량이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HBM은 요구량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축소는 아니겠지만 과거만큼 뭐 1년에 100%, 200%씩 증산할 필요는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마이크론의 물량 늘어나는 것만 해도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삼성전자 물량이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네. 이후 몇 년 동안 쉽지 않게 고전해야 되는 거죠. 그 경쟁을 또 후발주자가 뚫고 또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어렵겠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LPDDR과 GDDR에서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고객의 말들을 들어보면 네. 오히려 마이크론 제품이 더 성능이 좋다라는 뉘앙스라서 그게 HBM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마이크론이 최근에 굉장히 제품 기술력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이크론은 여태까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오래된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크론한테도 삼성전자가 뒤지게 된 이유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마이크론은 사실 뭐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기술력도 만년 3위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던 기업인데 지금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3위가 맞긴 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실적들을 보면은 네. 일단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네. 그다음에 고객들로부터 차세대 제품에 대한 물량을 수주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제품들인데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은 삼성보다는 마이크로가 일단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다음 일부 제품은 하이닉스보다도 더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된 거는 결국에는 아마도 마이크론이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에 제품 경쟁력, 기술력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이 아닐까. 단순히 물량 확보보다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최근에 뭐 잃어버린 10년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갑자기 작년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HBM의 문제, D램 5세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짧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 처음에 어떤 제품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양산 갈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미 모든 의사결정 시스템,
아, 그런 게 좀 약간 R&D 구조적인 문제, 그게 엉클어졌군요. 그 다음에 양산까지 가는 과정에 몇 단계의 바톤 터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잘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인재 확보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뭐 그중에 뭐가 핵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종합적으로 문제가 10년 이상에 걸쳐서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작년에 이제 결과로서 나오기 시작한 거다. 그게 표면화되면서 마이크론한테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이게 좋아지는데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다. 10년보단 짧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이전의 정상 궤도라고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뭐 저는 또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봐왔던 기업이고 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양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좀 그 잃어버린 1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기업의 저력이라는 거죠. 네네네. 제가 볼 때 저도 삼성전자의 저력은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재 뭔가 효율성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몇몇 고리가 있다라는 것, 그 고리만 또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빠르게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 10년이었지만 그걸 뭐 2, 3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제품은 뭐 1년 안에 가시적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제가 볼 때 뭐 그런 부분에 그래서 2026년이 중요하다. 2026년에 뭔가 삼성전자가 작년과 올해 보여줬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좀 이전에 삼성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네. 고객들의 신뢰도 다시 확보할 수 있고 실적에서도 가파르게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올해를 잘 준비해서 내년을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박사님한테 드려야 될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주가를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네. 이미 그곳에 전문적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제가 하는 분석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다. 뭐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크게 실적 개선이 되긴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네. 물론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거는 굳이 분석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뭐 7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 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논리적으로는 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ETF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국이 최근에 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됐거든요. 그래서 바스켓으로 한국을 사다 보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인 게 네. 그냥 사실 작년 말 올해 초까지는 한국이 정치적인 이슈에 모든 경제 이슈가 함몰되어 있는 상황이라 맞아요. 주가 오르기 힘들었는데 네. 최근에 그런 모든 이슈들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3,200을 안착을 한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3,300을 향해서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한국 시장을 외면했던 외국 투자 자금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고환율의 리스크도 있었는데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했던 부분들도 외국인들 투자를 망설였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제 플러스로 요인을 가게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위상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 네. 그동안 철저하게 삼성전자를 좀 외면했었죠. 네. 그 대신 투자 대안으로서 SK 하이닉스를 많이 담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 물량은 너무 찼어요. 추가적으로 채우기에는 부담이 된 상황에서 네. 하이닉스는 그동안 뺐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다. 그것만 뭐 메이크업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효과가 현재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세보니까 미국 반도체, 뭐 그것도 글로벌 반도체 관련된 ETF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팹리스 관련된 그 반도체 ETF의 종목을 보면서 그러면은 과연 이 팹리스 업체들이 이런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뭐 팹리스 업체라면 대부분 다 ARM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퀄컴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ARM의 비중이 높습니까? 의외로 네, ETF에서? 예, 의외로 높습니다. 시가총액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그러면. 팸리스라는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ARM, 브로드컴, 퀄컴, 뭐 엔비디아 이런 순서대로 가거든요. 근데 보통 순서대로 가면 엔비디아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차세대 AI 칩 시장의 판도는 ARM인가? 이런 의구심이 살짝 들었거든요. 뭘까요? 이게 AI 반도체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바일이 메인은 아니잖아요. 모바일은 메인이 아니죠. 서버가 메인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ARM이라는 회사는 모바일에 특화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설계 특화 기업이라 네. 사실은 PC 쪽에서는 인텔의 기술이 거의 표준이고 아직까지는 인텔 리사이드. ARM은 아직까지 모바일 쪽이라서 네. 지금 현재 AI 시장을 봤을 때 ARM 기술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실적 굉장히 좋아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ARM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바일 위주이기 때문에 오.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가 서버를 넘어설 만큼 온 디바이스 쪽의 AI가 시장이 커지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규모로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이런 면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ARM이 왜 비중이 높을까라고 생각한 게 물론 대부분의 팬네스가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죠.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죠.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만들고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인텔 것도 사다 쓰고 있는데 네. 상당 부분 왜냐 CPU 쪽에서 그걸 쓰고 네. 있는데 네. 자체 설계한 걸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조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네. 여전히 아직도 ARM을 제외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절대적인 건 맞지만 네. 이게 미래 그러면 ARM이 네. AI 시장에 네. 가장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 좀 퀘스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의아하다 느꼈던 부분이고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 독주 그리고 또 설계 ARM 이런 식으로 AI 반도체의 미래를 좀 그리다 보니까 저도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모바일이라고 했을 때 네.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트북을 생각하셔야 돼요. 음. 노트북에 사실은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 지금 뭐 AI라고 생각하지만 네. 원래 주력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고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GPU.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가는 예. 그 세트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는 분명히 ARM 아키텍처가 메인일 거예요. 모바일 위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모바일과 태블릿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ARM 아키텍처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지배를 갖고 있는 건 맞고 네. 서버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포함하고 있는 모바일 쪽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온디바이스는 네. 스마트폰은 아니에요. 아.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노트북 쪽이나 네. 태블릿 쪽인데 이쪽에서는 여전히 ARM이 독보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서 여기에 AI를 심는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맥 에어버보다 좀 더 상위 버전이 이제 올라가면서 AI 기능이 상당 부분 좀 업그레이드 되는 네. 쪽이 만약에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 여전히 ARM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AI 반도체의 미래. 그럼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은 네. 부품 업체죠. 그렇죠. 부품 업체가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생태계든지. 소프트웨어가 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완제품 쪽이 되거나. 지금 전기 자동차를 보시면은 누구나 테슬라를 떠올리지. 네. 거기에 들어가는 LG 엔솔이 전기 자동차 시대의 탑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배터리팩을 탑픽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똑같은 건 뭐 엔비디아는 배터리 회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대를 전체로 봤을 때에 결국에는 최종 서비스를 하는 오픈 AI가 됐든 것이 뭐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구글이 됐든 메타가 됐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업이 될 거고요. 네. 부품 업체인 HBM도 마찬가지고 네. 부품 업체는 결국에는 부품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게머니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AI의 헤게머니는? 최종적인 서비스로 가는 거죠. 서비스? 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뭐 화웨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세대 4조 달러는 누가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은 뭐 알파벳 정도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알파벳이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최근에 또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해서 예. 아마 시총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또 네. 좀 좁혀졌을 거예요. 네네네. 엔비디아는 또 살짝 조정받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런 게 지금 하나 있어요.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소위 네네. 말하는 네. 빅테크 기업들은 항상 AI 칩을 직접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기업들의 영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 입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기업들이 득세하면 많이 팔아주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높아질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AI 시대가 대중화돼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좋아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축소될 수 있고.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70%에서 50%, 45% 낮아질 거고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헤게모니를 잡든 네. 엔비디아가 헤게모니를 잡던 네. 심지어 테슬라가 잡던 네.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최대 수혜는 누구냐? 네. TSMC입니다. 아, TSMC. 다 팹리스거든요. 네.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파운드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TSMC ETF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무궁무진한 시장이 역시 파운드리 쪽이다. 그런데 TSMC는 한계가 있으니, 왜냐하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캐파의 한계가 있으니 네. 삼성전자가 빨리 열심히 해서 그 시장에 커지는 걸 가져오기만 하면 네. 미래가 어둡지만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이게 그 박사님과 나눴던 단어들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관심은 야 GPU 잘 팔리잖아, 엔비디아가 최고야,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마진 많이 나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고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결국 뒤에서 웃는 자가 TSMC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엔비디아는 GPU만 만들거든요. 네. 제가 많은 AI 연구하는 교수님들과 만나서 네.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면 미래의 CPU, GPU, NPU 중에 누가 AI 칩의 헤게모니를 잡을 것 같습니까? 라고 늘 물어봐요. 그것도 중요한 단어죠. 10명이면 7명이 NPU를 픽했어요. NPU? GPU가 아니라. NPU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뉴로몰픽. 네. 그리고 지금 퓨리오사가 네. NPU 칩을 만드는 회사. 퓨리오사 AI 말씀하시는 AI가, 거죠? 네. 예. 거기가 지금 GPU가 아니고 NPU예요. 삼성전자도 NPU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텔은 양쪽을 다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CPU와 구글도 NPU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CPU와 NPU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메인이 GPU니까 네. GPU와 NPU를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CPU는 NPU가 AI 칩의 메인이 되든 GPU가 되든 CPU는 무조건 사용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GPU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AI 시스템의 브레인, 두뇌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연산을 해주는 거지 두뇌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뇌는 CPU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랙웰 칩이 됐든 호퍼 칩이 됐든 CPU 그 칩셋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건 여전히 CPU고 네. 상당 부분 인텔 거 사서 쓰는 거고 네. 일부를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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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GPU는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기예요. 빠른 계산기. 네. 그래서 결국은 AI가 어떤 형태의 칩이든지 CPU는 무조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텔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여전히. 네. 그 다음에 GPU를 대체하는 걸로 NPU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한계가 좀 많이 보이는 거죠. 미래로 갔을 때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칩셋을 분석을 해봤어요. 블랙웰 칩, 가장 네. 최신 칩에 GPU와 CPU가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가? 네. 2대1 정도. GPU가 10개 들어가면 CPU가 5개 정도. 그만큼 CPU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AI 칩 구성에서 GPU의 상당 부분이 절반 이상이 NPU로 바뀐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마냥 갈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과 마지막 좀 질문을 또 나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을 두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떻게 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하이닉스는 뭐 NPU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네. 빼고 네. 삼성전자는 하고 있다고는 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현재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줬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개발하는 것과 이것이 시장에서 뭔가 게임 체인저까지 될 수 있는가는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누구나 다 퓨리오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퓨리오사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그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메모리 업체와 파운더리까지 정도입니다. 그러면 AI 산업이라는 큰 헤게모니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큰 헤게모니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HBM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초창기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 산업이 초기에 이제 초기에는 독점 산업이거든요. 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네. 독점 시대는 무조건 고성능, 가격 상관없어가 되는 거고 점차 대중화 시대로 가잖아요. 전기차도 똑같았잖아요. 네. 처음에 모델 S 1억 원 주고 사. 고성능이었죠. 지금은 3Y 아니면 안 사요. 네, 3Y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3Y가 S보다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서 판매 대수가 10배, 20배로 늘어났죠. AI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중화 시대가 되면은 HBM을 꼭 쓸까가 되는 거죠.
가격이 몇 배 비싼데 아. 다시 그래픽 DDR을 효율을 높인 소켄 같은 게 HM의 대체라고 하지만 HBM하고 그냥 기존의 DRAM을 어떻게 모듈화 하느냐의 기술인 거예요. 그걸 쓰겠다는 얘기는 이제 HBM을 탈피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제 고성능 중심에선 탈피하겠다. 그 맞습니다. 예. 전력을 더 낮게 쓰고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이 확대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HBM이 현재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다음 블랙웰이나 호퍼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1, 2년 지나면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휴, 박사님과 AI 관련된 얘기를 나누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시간도 짧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가 두근거리냐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내가 쓰는 핸드폰, 내가 쓰는 태블릿, 내가 쓰는 노트북, 내가 쓰는 PC에서 AI가 접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리고 또 그 변화 속에서 한국 업체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질문지를 받고 나름대로 이제 맨날 네. 하는 얘기긴 하지만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네, 마침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최종 실적과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면서 네, 뭔가 다시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네. 오늘 얘기했던 나눴던 얘기를 바탕으로 하반기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또 박사님 모시고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